우사인 볼트가 달리는 평균 속도가 그 화성의 위성 중에 포보스였나? 그 작은 위성의 중력 탈출 속도랑 맞먹어요. 그래서 우사인 볼트 정도면 그냥 달리기만으로 그 위성을 벗어날 수 있다. 그것보다는 농구 선수가 나요. 아, 제자리에 있다가 점프를 점프하는 하니까. 속도를 비교해야 돼. 네, 네. 여러분 이게 바로 전문학자 물리학자분들의 대화입니다. 우주를 향한 탈지구적 질문들 스페이스 스몰 토크 스스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재밌고 유익한 과학 스몰 토크를 위해서 오늘 두 교수님을 모셨는데 세상 이 우주의 만물들은 이 작은 입자 우주의 먼지에서 시작된다. 네, 반갑습니다. 은하를 연구하는 천문학자 우주먼지 지웅배입니다. 세상 모든 것들을 물리로 쿨하게 이해하는 1000% T의 남자. 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에서 일하고 있고 범준의 물리다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김범준입니다. 1000% T 아닙니다. 100%. 확실히 T의 남자 맞네요. 네. 오늘 주제를 말하기 앞서 이 구독자분들에게 좀 흥미로운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고 싶어요. 2025년 5월 10일 오후 2시경에 이 구소련의 탐사선인 이 코스모스 482가 남태평양 인근에 추락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코스모스 482는 1972년에 금성으로 가기 위한 탐사선이었어요. 근데 이게 엔진 고장으로 이 올라가다가 결국 금성까지 못 가고 이 지구 저궤도에 머물면서 무려 53년을 떠돌다가 결국 추락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궤도상에서 마치 위성인 것처럼 오랜 시간 표류를 했던 거죠.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는 바로 궤도와 중력입니다. 코스모스 482라는 탐사선은 어떻게 무려 53년이라는 세월을 이 지구 저궤도에서 계속 돌게 되었나? 그 질문의 뉘앙스 자체를 생각해 보면 탐사선이 지구 주변을 떠돌고 있는 게 되게 이상하다라고 생각해서 던진 질문이라고 받아들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교수님도 웃으셨지만 사실 물리학적으로 보면 오히려 그게 더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좀 질문 자체가 전 좀 되게 신선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네. 간단하게 말하면 원래 이 탐사선은 이제 한창 소련이 그 금성으로 탐사선을 쏘아보대던 그 시절에 날아갔던 애 중에 하나예요. 이제 베네라 시리즈라고 있는데 네. 당연히 원래라면 충분한 추력을 만들어서 지구 중력을 아예 탈출을 했겠죠. 근데 그 엔진 고장 때문에 속도를 충분히 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적당한 속도로 지구 중력이 계속 붙잡혀서 천천히 지구 주변을 이제 맴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굉장히 좀 크게 찌그러진 타원 궤도를 그렸고, 하지만 그 타원 궤도상에서 지구에 가까운 지점을 지날 때 어느 정도 지구 대기권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조금씩 속도가 줄고 결국 나선을 그리면서 지구로 추락을 하게 된 거죠. 제어를 잃었다고 해서 그 만약에 탐사선이 가만히 멈춰 있었다면 네. 갑자기 뿅 하고 등장했다면 지구로 수직으로 떨어지는 것도 가능할 거예요. 근데 애초부터 특정한 방향으로 속도를 갖고 있었으니까 그 운동 에너지를 유지하면서 이제 빙글빙글 돌 수밖에 없는 거죠. 저도 생각해 보면은 말씀 정확히 하신 것처럼 도는 거는 신기한 게 아니고 사실 네. 떨어지는 게 신기하다고 하는 게 정말 맞는 얘기 같고요. 네. 근데 사실 물리학자들의 입장에서는 그거를 떠나서 도는 거나 떨어지는 거나 다를 게 없다. 라고 과학자들은 물리학자들은 생각합니다. 네. 이게 그 뉴턴이 쓴 책에 있는 아주 유명한 그림이 있는데 아마 보셨을 것 같아요. 이 그림이 지구가 이렇게 둥글게 있고요. 네. 보면은 이 사파의 위에 이렇게 산이 하나 있어요. 네. 그리고 산에서 이 어떤 물체를 던지는 네. 그런 궤적을 계속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네. 사실 우리가 어떤 물체를 지금도 그냥 우리 팔 힘 정도로 그 느린 속도로 던지면 가다가 곧바로 떨어지죠. 땅으로 떨어지잖아요. 네. 근데 높은 산에서 우리가 던지는 돌의 속도를 점점 빠르게 한다고 생각하면 지구가 여기 좋네요. 그러면 그 아주 그 작은 속도로 던지면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점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떨어진다는 거지. 이런 그러다가 식으로. 점점 빠르게 하면 이렇게 돌다가 여기 떨어지겠죠. 네. 그러다가 점점 빠르게 던지다 보면 결국은 한 바퀴 돌아서 원래 위치로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물리학자 입장에서는 떨어지는 거나
보는 사실 거나. 도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아, 그럼 또 여기서 사고 실험을 하고 싶은 게 일본의 굉장히 유명한 오타니 선수가 만약에 야구공을 던지는데 만약에 그러면 공기의 저항이 전혀 없다면 오타니 선수가 충분한 속력으로 던지면은 여기서 던졌을 때 계속 지구를 돌 수 있나요? 예, 그럼요. 근데 사람이 그 정도 속도를 내는 건 거의 불가능해 보이긴 하고요. 네, 예전에 되게 재미있는 계산을 본 적이 있는데 지구에서 제일 빠른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우사인 볼트잖아요. 우사인 볼트가 달리는 평균 속도가 그 화성의 위성 중에 포보스였나? 그 작은 위성의 중력 탈출 속도랑 맞먹어요. 그래서 우사인 볼트 정도면 그냥 달리기만으로 그 위성을 벗어날 수 있다 뭐 이런 계산을 본 적이 있어요. 아 근데 포브스 위성에서 그 최대 속도를 내려면 네. 그분이 마찰력을 이용해서 속도를 내야 네, 되는데 네. 그 위성에서 그 속도 낼 수 내는 없다. 중력도 그것보다는 약간- 농구 선수가 나요. 아, 제자리에 있다가 점프를 점프하는 하니까. 속도를 비교해야 돼요. 네, 네. 여러분 이게 바로 전문학자 물리학자분들의 대화입니다. 근데 왜 이런 탐사선은 추락을 하나요? 아까 우리 그 우주먼지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네. 이게 너무 낮은 궤도로 들어올 때가 있어서 네. 지구의 대기층의 윗부분하고 우주선의 궤도가 겹치는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당연히 아무리 아주 높은 곳이어서 대기가 희박하다고 하더라도 네네. 대기를 구성하는 기체 분자들이 있으니까 네. 그게 로켓이 우주선이 거기를 관통하면서 아. 이 저항력 때문에 속도를 잃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지구 가까이 오면 공기랑 부딪히다 보니까 이게 결국 이 항력 때문에 속력을 점점 잃게 되는 거고 네. 결국 지구로 이게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사실 뭐 이번 사례 말고도 뭐 굉장히 다양한 인공위성들 다 지구 대기권 근처를 지나갈 때 계속 속도가 줄고요. 이거를 수시로 조정해주지 않으면 그 인공위성은 다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뭐 궤도에 안착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누지 않습니까? 궤도 그리고 궤적 뭐 이런 단어를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텐데 이 궤도와 궤적은 엄연히 다른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명확히 구별돼서 사용하지는 않는데요. 궤도하고 궤적, 오빗하고 궤적은 트레젝토리라고 하는데요. 트레젝토리. 두 개를 비교하면 궤적, 우리가 궤적으로 번역하는 트레젝토리가 훨씬 더 일반적인 개념인 것 같기는 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 뭐가 움직이는 물체를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보는 그 물체의 위치는 주어진 시간에 딱 한 점만 있잖아요. 네. 그 한 점이 시간이 지나면 그 옆점으로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에 따라서 물체가 움직이는 이 곡선을 네. 선으로 다 이은 것, 그거를 물리학에서 일반적으로 트레젝토리라고 해요. 궤적. 천문학이나 우주공학 같은 데서 궤도라고 하는 건 뭔가 규칙적으로 다시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궤적을 궤도라고 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궤도라고 하는 거는 어떤 닫힌 궤적을 그쵸, 예. 보통 그런 이야기하는 것 것 같아요. 같고요. 네. 그러려면 이제 보통은 중력이 있어서 어떤 천체 주변, 중력 덩어리 주변에서 이제 계속 에너지를 유지하면서 그쵸. 돌고 있는 그 형태를 네. 궤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또 이 지구 궤도의 종류와 각각의 특징이 다양하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궤도의 종류를 구분하는 제일 간단한 기준은 우리 지구 지표면 기준 얼마나 높은 고도까지 올라가느냐일 거예요. 왜냐하면 고도에 따라서 목적지까지 올려야 하는 에너지의 수준도 다르고 또 그 지구 주변을 돌게 되는 속도나 시간 자체가 달라지니까 사용할 수 있는 방식도 다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가장 낮은 궤도를 도는 지구 저궤도,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한 바퀴 돌 때 걸리는 그 공전 주기가 딱 정확하게 지구의 하루 시간과 똑같은 뭐 지구 정지 궤도 이런 다양한 이제 궤도 개념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궤도, 중궤도 그런 구별을 얘기하셨는데 이제 저궤도하고 중궤도는 어떤 걸로 나누는 걸까요? 그냥 사실 임의로 쪼개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네. 기준이 있어요. 어떤 명확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 사실 애초에 따지고 보면 어디까지를 지구의 하늘로 할 것이냐 하긴 그러네요, 그것도. 이것도 명확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그냥 편의상 제일 깔끔한 숫자 100으로 잘랐어요. 그래서 100km까지는 하늘, 100km 이상은 인공위성의 우주 이렇게 그냥 구분하기도 합니다. 물리학자 입장에서는 가능한 건 세 개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땅에 있는 거, 네, 정지궤도, 네, 네. 무한히 멀리 벗어난 거. 그럼 명확하게 적어야 되죠. 네, 맞습니다. 사실 뭐 천문학적으로 봐도 그냥 우리가 그 발로 딛고 있는 그 지표면을 1mm라도 벗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주 공간이에요. 네.
단지 대기권이 덮여 있을 뿐인 거죠. 그리고 또 궤도를 특정할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궤도의 사이즈도 있지만 궤도의 이심률이라고 하죠. 네. 얼마나 크게 찌그러진 타원을 그리냐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아주 완벽한 원에 가까운 궤도를 그리는 경우도 있고 네. 굉장히 심하게 찌그러진 극궤도에 가까운 그 궤도를 그릴 때도 있어요. 이것도 좀 특수한 목적에 따라서 운용을 하기 때문에 네. 이심률이 큰 궤도는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떤 용도로 유용하죠? 네. 이게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네. 이제 지구가 있다고 하면 아주 크게 찌그러진 타원 궤도를 그릴 때 지구에 가까이 지나가는 근지점 부근에선 금방 훅 지나가겠지만 네. 멀리 지구에서 떨어진 원지점 근처를 지나갈 때는 속도가 느려지잖아요. 아, 네. 그러면 이 구간에 위성이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보통 러시아 같은 고위도 국가들이 자기네 통신위성이나 기상위성 같은 걸 운용할 때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애초에 나라 자체가 그 너무 고위도 쪽에 있다 보니까 뭐 GPS나 기상위성 같은 걸 쓰려고 할 때 대부분 적도를 따라서 돌게 되는데 그러면 해당 국가에서는 그 혜택을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위쪽에 있으니까 찍기가 아, 어려운 그렇죠. 거군요. 대신에 이제 아예 궤도 경사를 틀어서 극지방 쪽으로 가게 하는데 대신 이심률을 크게 하면 그렇죠. 오랜 시간 자기네 나라 머리 그러네요. 위를 지나가게 할 수 있잖아요. 음. 그래서 일부러 이런 그 나라들이 뭐 몰리아 궤도 아니면 툰드라 궤도라고 부르는데 이런 식으로 운용을 해왔습니다. 확실히 고위도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네, 그런 맞습니다. 거네요. 아, 재밌네요. 그러니까 적도 근처에 있는 나라들은 적도 도는 정지 궤도가 가장 좋고 네. 근데 예를 들어 북극에 나라가 있다. 그럼 그 나라에서는 정지 궤도처럼 이용할 수 있는 게 정확히 이거네요. 네, 그죠? 맞습니다. 재밌다. 저 처음 알았어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네. 그리고 우주 탐사선에서도 또 특수한 목적 때문에 일부러 이런 극단적인 궤도를 만들기도 해요. 대표적으로 목성에 날아가 있는 주노라고 하는 탐사 로봇이 있는데 얘는 진짜 엄청 크게 찌그러진 타원 궤도를 그리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얘는 반대로 이렇게 극심하게 찌그러진 타원을 그려야 목성에 가까이 다가가는 근 목점의 거리가 아주 짧아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 그래서 예. 목성의 구름 표면을 최대한 가까이 접근해서 촬영하기 위해서. 다만 궤도 자체를 작게 해버리면 계속 대기 마찰 때문에 그렇죠. 오래 쓸 수가 없으니까 아주 잠깐이더라도 이렇게 스쳐 지나가게 일부러 만든 거죠. 원으로 돌면은 일정한 거리로 돌기 때문에 멀리서 볼 수밖에 없는데 네. 계란처럼 이렇게 돌면은 엄청 가까워진 지역이 있으니까 그때 이제 목성의 대기를 좀 더 제대로 볼 수 있다라는 거고. 네. 그럼 이게 위성을 또 운영하기 가장 어려운 궤도가 있다고 하는데 뭐 저궤도, 중궤도, 고궤도 뭐 이런 어떤 게 가장 힘든가요? 글쎄요. 근데 이거는 관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 올리는 난이도로만 보면 제 생각에는 높은 궤도가 당연히 어려울 것 같아요. 에너지도 많이 네, 쓰이고. 더 많은 에너지가 쓰이고 당연히 관리도 어렵고 근데 또 다른 관점으로 보면 저궤도가 더 번거로울 수도 있어요. 고궤도는 지구 대기의 영향을 덜 받으니까 이제 속도가 줄고 이런 후속 관리를 크게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데 네. 저궤도는 수시로 대기 마찰을 받고 속도가 주니까 오히려 수명도 짧고 또 금방금방 계속 업데이트 해줘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도 있다고 볼 수 있죠. 되게 저궤도 위성은 그러면은 어떤 연료 추진체 같은 거를 넣어서 보내나요? 아니면은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떨어지면 그럼 별 수 없네요. 그렇죠. 그대로 버려야 되죠. 결국 그러면 이 인공위성이라든가 탐사선이 특정 궤도를 도는데 여기서 아예 더 윗궤도로 가거나 다른 궤도로 가거나 이럴 수는 없나요? 아마 교수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항상 SF 영화에 약간 좀 오게티 이런 거 이야기할 때 네. 되게 많이 요즘 인용되는 장면 중에 하나가 그 마션 영화 마지막 장면쯤에 주인공이 아이언맨처럼 장갑에 제트를 맞아요. 찢어가지고 수직으로 높은 궤도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와요. 맞아. 근데 그게 물리학적으로 보면 되게 웃긴 장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작은 궤도를 그리다가 더 위에 있는 높은 궤도로 올라갈 때 그냥 엘리베이터 타듯이 네. 위로 그냥 속도만 내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네. 수직으로 올라간다는 개념이 아니라 궤도를 궤도를 키운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려면 내가 예를 들어서 작은 동그라미를 그리면서 돌고 있었어요. 네, 그러면 그때 내가 갖고 있는 전체 에너지가 있겠죠. 네. 근데 내가 더 높은 궤도를 그려야 돼요. 네. 그러면 그 더 다른 차원 에너지로 이제 내가 옮겨야 되기 때문에 네. 어떤 변화가 필요하냐면 이 지구로부터 떨어진 그 거리를 유지하는 그 상황에서 속도를 추가해야 돼요. 네. 그래야 운동 에너지가 더 세지니까 전체 에너지가 올라가고 그러면 내가 그리는 궤도가 그때부터
더 더 멀리까지 올라가는. 타원 궤도로 성장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삥 돌아서 그렇죠. 높은 궤도로 그렇죠.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아. 그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가고 싶은 우주선이 저기 있다고 바로 속도를 빵 내가지고 수직으로 올라갈 수 올라가는 없다. 거는 사실 말이 안 되죠. 만약에 그런 방식으로 하면은 궤도가 그러니까 원궤도가 아니고 이렇게 찌그러진 타원이 되겠고.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그 반지름이 작은 원궤도에서 반지름이 큰 원궤도로 바꾸는 문제라면 네. 그러네요. 그 방법으로는 안 되네요. 네. 그러면 뭐 이런 궤도 간의 위성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하는 그런 이동 기술은 전혀 연구되는 게 없나요? 그러니까 수직으로 우주 공간에서 이렇게 오르내리는 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요. 네. 대신에 궤도를 키우고 줄이고 하는 건 충분히 가능하죠. 음. 예를 들어서 화성 탐사선도 똑같은 개념인데 화성까지 날아갔어요. 그리고 화성 근처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럼 아직은 화성 중력에 붙잡히지 않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화성을 스쳐 지나갈 수밖에 없는 쌍곡선 궤도예요. 근데 거기에서 화성 중력에 붙잡힌 닫힌 궤도로 만든다는 건 더 작은 궤도로 궤도를 줄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속도를 줄여야겠죠. 네. 진입했던 방향의 거꾸로 반대 방향으로 역추진을 쏘게 되고 속도를 줄이면 이제 궤도가 작아져서 닫힌 궤도로 바뀌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계속 천천히 속도를 줄이면서 더 닫힌 궤도로 만들고 지면 근처에 다다랐을 때 이제 착륙선 똥 떨어뜨려서 착륙을 시키는 거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한 그 궤도를 바꾸는 게 그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그래야 될 것 같네요. 예를 들어 줄에다가 뭘 매달아서 이렇게 돌리고 돌리네요. 있어요. 원운동을. 근데 제가 다음에는 이 줄을 더 늘려서 더 큰 원궤도로 돌리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더 세게 이거를 더 돌려야죠. 빨리 돌려서 맞아요. 이쪽 방향의 속도를 그쵸, 늘리는 그쵸.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당연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 또 이런 궤도 간의 이동 기술에 대한 연구를 또 우리나라 기업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도 이제 인공위성들을 운용을 할 때 궤도를 키우고 줄이는 이런 기술을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도 이 우주 강국이 되고 있네요. 이 카사 우주항공청과 이거 민간 기업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점점 발전되고 있는 것 같고 몇 가지 질문 더 드려볼게요. 인공위성 저궤도, 중궤도, 고궤도 말고도 이런 다양한 탐사선들이 독특한 궤도를 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태양계를 아예 벗어나는 탐사선을 만들겠다. 네. 그러면 또 다른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이제는 단순히 지구의 중력만 탈출할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태양의 중력도 탈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태양계 탈출 속도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보이저 같은 그런 태양계를 완전 벗어난 탐사선들은. 네. 근데 지구를 벗어났다 한들 여전히 태양 중력에 붙잡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 짓도 안 하면 결국에 탐사선도 천천히 속도가 줄어서 언젠간 크게 태양을 도는 인공 행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추력을 뭐 더 만들어서 속도를 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순수하게 인간의 화력만으론 이 태양계 탈출 속도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천문학자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행성의 중력을 빌리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목성이나 토성처럼 아주 육중한 행성 곁을 지나갈 때 그 전체의 중력을 빌려서 속도를 좀 더 올리고 그럼 이런 식으로 야금야금 속도를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해서 아주 먼 거리로 날아갔을 때에도 충분히 탈출 속도를 이겨낼 수 있는 속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이저 파이어니어 같은 이제 친구들이 멀리 지금 날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스윙바이라고 네. 하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이런 목성, 토성에 가까이 가면 결국 중력에 잡히는데 그러면 결국 이 중력을 이겨내려면 더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스윙바이 관계돼서 사람들이 그 오해하는 게 있거든요. 네. 뭐냐면 볼게요. 이게 목성이에요. 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쏜 우주선이에요. 네.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하냐면 목성이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이 우주선이 뒤에서 따라가면 목성은 움직이면서 얘를 잡아당기니까 그쵸, 네. 얘 속도를 늘린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래서 목성이 이렇게 가고 있을 때 우주선이 이렇게 가는 걸로. 네. 근데 사실은 목성이 이렇게 올 때 우주선이 이쪽에서 와야 돼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가 여기서 사실은 그 오다가 이 뒤를 돌아요. 네. 근데 목성이 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빨라지는. 아. 그래서 이 사실 상황이 뭐랑 똑같으냐면 탁구채가 있고 네. 탁구공이 오고 있어요. 그때 탁구공이 오는 거를 탁구채로 빠르게 때리면 탁구공은 탁구채에 부딪혔 때의 속도의 이론적으로는 2배의 속도로 나가거든요. 그걸 생각하면 그 탁구공은 탁구채에 이렇게 부딪히고 목성을 도는 그 우주선은 부딪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돌아가는데 돌면서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뒤에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네. 반대쪽에서 와야 돼요. 그래서 한 바퀴 반대쪽에서 돌면서? 같은 방향으로. 스윙바이를 설명하는 실험 중에 되게 인상 깊은 실험을 하나 본 적이 있어요. 네. 외국에서 했던 실험인데 보통 중력을 표현할 때 막 트램펄린 같은 고무판 넓게 펼쳐놓고 맞아요. 이렇게 이제 세공 이렇게 같은 왜곡되는 거. 그런 중력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여기 이걸 가지고 스윙바이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좀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어떻게 하죠? 네. 일단 첫 번째 목성이 멈춰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면 그냥 트램폴린에다가 목성 무거운 구슬 하나 올려두고 네. 그 옆으로 조그만한 구슬을 하나 뿅 발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오겠죠. 가겠죠. 네. 그러면은 이렇게 날아가겠죠. 네. 근데 접근할 때 다시 그 통과하고 나서 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면 크게 증가하지 않아요. 네. 멈춰 있을 때는. 똑같아요, 저거네. 근데 이제 목성이 움직이는 상황을 재현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엔 그 무거운 구슬을 다시 굴려. 굴려요. 네. 그리고 타이밍을 아주 잘 맞춰서 절묘하게. 그 큰 구슬이 지나가는 그 옆에다가 작은 구슬을 평 쏘는 거예요. 아하. 아마 연습을 엄청 했겠죠.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슬로우 모션으로 비교를 하면 훨씬 빠르게. 비포 애프터 했을 때 애프터가 더 빠르게 날아가는 게 보여요. 그래서 괜찮네요. 네, 네. 너무 정확한. 그런 방식으로 볼 수 있어야 되네요. 네, 맞습니다. 이 위치가 움직이니까. 네. 아. 그래서 와, 정말 연습이 많이 필요한 실험이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저는 이런 그 궤도 변경하고 그런 그 천문학에서의 그런 얘기들은 사실 이게 정말 엄청난 거거든요. 마치 날아가는 총알을 네. 총알을 쏴서 맞추는 정도로 어렵잖아요. 정지해 있는 게 아니니까. 네, 맞습니다. 굉장히 이거 정교하게 계산을 해야 될 텐데 네. 그런 걸 해내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저도 진짜 이 궤도 쪽에 탐사선 연구하시는 분들은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약간 그 닥터 스트레인지처럼 한참 먼 미래를 다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 말씀하신 김에 하나 좀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명왕성 탐사선 뉴 호라이즌스라고 네. 있어요. 걔가 그 하트 모양 찍은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 명왕성 탐사선의 전체 여정 중에서 제가 진짜 저건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게 하나 있어요. 궁금하다. 어떤 이제 건가요? 명왕성을 지나간 다음에 네. 또 특별한 관측을 하나 하거든요. 뭘 하냐면 이제 명왕성 뒤편으로 갔으니까 명왕성이 태양을 등지고 있는 그림자가 이렇게 싹 그려질 거예요. 그렇죠. 네. 정확하게 그 그림자를 통과하게 했어요. 애초부터. 그 사진을 보면은 명왕성 실루엣 바깥으로 태양빛이 이렇게 새어 나오는 일종의 명왕성에 의한 일식을 보고 그러네. 있거든요. 오, 멋있겠다. 네, 근데 그거를 일부러 한 이유가 이제 태양빛이 스쳐 지나갈 때 그때 그 명왕성 대기권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그런 탐사를 한 건데 사실 잘 생각해 보시면 그 먼 우주 공간에서 맞아요. 조그마한 명왕성이 태양을 가리고 있는 글쎄요. 각도가 얼마나 넓겠어요. 와. 근데 그 구간을 또 정확히 예상했던 통과하죠. 시점에 통과하게 만든 거예요. 와. 그래서 진짜 저거는 거의 그 수학 차력쇼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어서 진짜 대단하다고 심지어 생각했어요. 그거는 몇십 년 전에 다 계산해서 이렇게 될 거다 예상하고 발사한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때 되게 재밌는 사실이 하나 밝혀졌는데 명왕성이 지구보다 조그맣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훨씬 작죠. 대기까지 치면 지구보다 커요. 대기가 네, 대기가 더 넓게 퍼져 있어요. 우와. 그러니까 물론 아주 희박한 그 밀도이기는 하지만 신기하네요. 왜 네, 그러지? 워낙에 온도가 낮으니까 아, 네. 분자 속도가 느리구나. 아. 속도가 느려서 그래서 탈출 속도가 네. 탈출 속도에 도달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네.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 대기권 벗겨놓고 보면 조그만한 동생이지만 대기권까지 입혀놓고 봐야 명왕성은 당당하게 자신의 덩치를 이제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어쩌면 행성으로 다시 넣어줘야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한번 돌려볼까요? 아 이거 좀 불안한데. 불안하시죠? 네. 오오오오오 우와.